자, 오늘 수업은 517페이지. 자, 공무원 연금과 연봉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수업은 이제 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 능력 발전하고 사기 파트에 관한 내용들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별 연금은 이제 보수의 연장선에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공무원 연금법이 새롭게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5년도 개정 이후에 문제 형태에서 반영이 되어 왔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출제에서는 잘 언급 안 된 파트예요. 그래서 그 15년도에 개정된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법, 어제 뜨거운 감자로 여러분들 뭐 찬반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는데, 그 연금법 개정된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연봉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연봉제라고 그러죠. 그 연봉제의 장단점 이런 것들 그냥 읽고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공무원 연금부터 이걸 좀 봅시다. 자, 공무원 연금제 사회보험에서 얘기하는 연금 가운데 하나인데 특수직 연금이다. 왜? 공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업에 대한 연금이다. 그래서 특수직 연금이 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서 연금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이론의 형태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일본의 의미에 퇴직연금의 개념 나온 거 보자. 자, 공무원이 노령,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그걸 이제 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나 그 유족. 공무원 자체가 사망했다. 그럼 유족한테 연금이 대신 지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는 여러분들 그 본인 자체가 받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근데 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여러분들 60%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한테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그 표현이고, 자, 성격을 대표하는 것들 4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다 보지 마시고 4번만 정리해두세요. 거치, 보장설, 그걸 보수 후불설 그러는데, 이건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되는 것이 연금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금 얘기한 보수 후불설 얘기하는데, 자, 거기다 보자. 올해는 이제 공무원 여기 보자. 월 평균 보수액의 8.75%를 올해는 띄도록 돼 있고 2020년도 내년도부터는 9%를 띱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월 평균 소득 월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에 9%니까 얼마? 39, 27. 27만 원 자체를 매달 띄워. 그걸 적립을 시켜놔. 36년 동안 뛴다고. 그래서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럼 국가에서 3억을 더 줘. 그래서 6억을 연금으로 타갑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거치 보장설, 보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나중에 지급되는 것.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최영선 이거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 퇴직연금의 조성에 관한 게 2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기금제와 비기금제가 나왔고, 또 하나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나왔는데, 자, 기금제 자체에다 동그라미. 자, 현재 한국은 기금제죠.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갖고 수익적 사업을 전개합니다. 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록자가 들어가는 각종 뭐 리조트다, 뭐 상록, 뭐 여러분들 결혼식장이다, 뭐 상록 회관이다 해가지고 상록자가 들어가는 여러분들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요. 그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콘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50% DC가 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그럼 하여간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안 해. 하죠. 그럼 수익 갖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기금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기여제와 비기여제는 기여제 밑줄. 기여제를 얘기할 때는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9%씩 띄었다. 그럼 나중에 그만큼의 금액을 국가에서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들 기금제와 기여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금급여에서 급여의 결정 방식에 관한 형태가 2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확정급여가 있고 확정기여 방식이 있는데, 확정급여를 얘기할 때는 연금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방식을 얘기합니다. 현재 한국은 확정급여 방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확정급여 방식 해가지고 3번째 줄,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밑줄, 임금대체율.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월 소득액의 몇 프로? 9%가 띄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대한 확정 금액. 그러면 뛰면은 나중에 얼마 받을 것인가 금액이 미리 예상돼 안 돼? 되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 얼마큼 됩니까? 하는 금액이 다 나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대체율이란 확정 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숙지해서 가져가세요. 뭐 확정 기업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뭘 보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여러분들 3번을 잠깐 보세요. 황금. 급여 개시 시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직 기간 20년만 근무했으면 여러분들 지급 받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밑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보자. 1990년 1월 1일부터 임명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단기 65세 밑줄. 65세부터 이제 받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몇 세? 65세. 근데 이제 약간 틀려. 맨 밑에 보세요, 각주. 각주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60세입니다. 퇴직하는 사람들 나이가.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0년 61세 이렇게 되는데 그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개정법 자체에서 나온 거 보시면은 2033년부터는 통일적으로 65세부터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65세를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알았냐? 맨 밑에 여러분들 뭐 각 연도별로 열 필요 없고 그냥 지금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들 보자. 들어가면은 내년도에 공무원 시작하면 2020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13년 뒤니까 그때부터 65세부터니까 여러분들 65세가 적용이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상으로 시험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65세를 요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2015년도에 연금 개혁안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박스 내용들 몇 가지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그 2022년부터는 여러분들 아까 보수 월 기준소득 월액이 몇 프로? 9% 뛴다고 이 계산이 있어요. 했죠. 그래서 박스에 9% 나온 거고 지급률 자체가 여러분들 1.7%로 바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자. 연금 지급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공직에 10년 근무해서 그리고 10년 동안 받은 월 평균 보수액 자체가 얼마냐?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1.7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아.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야? 여기는 1.7이니까 3 곱하기 17하면 얼마 나와? 51만 원 나오나? 그 월 여러분들 얼마씩 받는 게야? 51만 원씩 여러분들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자. 만약에 이제 받은 것이 평균이 400이라고 가지고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근속 기간이 몇 년이냐? 30년.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 3, 4, 12에다가 7, 2, 7, 14. 얼마야? 84만 원인가? 만약에 이런 식의 계산하고 있다고. 1.7%. 그러니까 1.9%에서 1.7%로 금액이 다운된 거니까 연금을 더 주는 게 좀 덜 주는 게야. 덜 주게끔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1.7%. 그건 그 표현이에요. 지금의 1.7%란 말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뭐 계산하는 방식 시험잘 안 나오겠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아까 제가 65세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 유정연금은 아까 여러분들 몇 프로? 60% 아까 얘기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약간 몇 년 동안 불입한다 그랬어요? 36년. 이것도 얘기했던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20년을 근속하면은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됐는데 이 기간을 단축을 시켜놨어요. 이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들어가서 10년 근속하잖아. 그럼 연금 받을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들. 물론 금액은 클까 좀 작을까? 작겠죠, 여러분들. 그게 10년 나온 거예요. 그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 39%만 줍니다. 민간이 퇴직수당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럼 공무원 얼마? 39만 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5년 개혁안 이루어짐부터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자 연금액은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까지죠. 그죠? 까지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연금액 자체가 동결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개편 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편 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체킹해서 가져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보라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 페이지 연봉제 나온 거 보자. 자, 연봉제는 이제 맨 위에 게임 나온 거 보자.
1년 단위로 뭐 여러분들 야구 선수 연봉 계약한다 그러잖아요. 그 1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내년도에 1년 여러분들 보수 총액이 결정이 돼야 안 돼. 그래서 그걸 연봉제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 실적, 공헌도의 평가와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실적 중심의 임금 지급 형태를 연봉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봉제의 장단점이 나왔는데 실제로 안 나왔어요. 근데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맨 밑에 하단에 연봉제의 종류가 나와. 종류 보시면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나왔고 직무성과 연봉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고정급적 연봉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적용 대상에 정무직 공무원 나와서 안 나와서 대통령 장처관 정무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입니다. 대통령도 지금 2억 4천인가 그래 연봉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 안 했나? 대통령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국무총리가 2억 2천이고 장관 1억 7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고정급이야. 고정급이고. 자, 오른쪽에 이제 직무성과 연봉제를 얘기할 때는 성과 실적에 따라서 연봉 자체가 적용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적용 대상 보시면 고위공무원단 나와서 안 나와서 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연봉제를 직무성과 연봉제라고 얘기합니다. 연봉제 그러고 근데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네 번째 줄 5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라고 나와. 임기제가 계약직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성과 연봉제가 적용됩니다. 뭐가? 성과 연봉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워낙은 이제 그 성과 연봉제는 4급을 대상으로 했다고 5급까지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5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5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만점 정리될 것. 자, 논점 없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절을 바꿔서 6절에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에 뭐가 나왔어요? 한계점이 나오죠. 그 한계점 묻는 것이 가끔 출제에서 언급되어 왔죠. 자, 일단 여러분들 맨 앞에 공무원의 정책 중립이 무엇인가 뭐 개념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행동규범 인사권리가 나왔는데 자, 뭐 그거 다 나누지 마시고 인사권리의 두 번째 줄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거 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묘심하시고 봅시다.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 이때 정당은 민주당이다, 자한당이다, 그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평화당 이런 식으로 정의당, 그런 정당의 목적이 이용되지 않고 공무원의 본분을 유지하고 공무원 집단을 정치로부터의 중립적 지뢰권을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공평성 유지하는 것을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정치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거기 행정의 정책 기능이나 정책 성격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거기 보자. 정치적 기능은 정책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행정도 정책 결정을 담당해야 돼. 하잖아. 정책 결정은 제가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이 입법 활동, 행정 명령 만들고 행정 규칙 만들잖아. 하잖아. 그리고 정책 성격은 국민과 만나서 대화 타협하는 걸 얘기해. 그런 걸 여러분들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 알았죠? 그러니까 정책 중립하고 그 개념 정의할 때 이 형태는 좀 구분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다음에 쌍가루 2번에 실적주의의 관계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실적주의의 3대 요소를 얘기해라.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배웠죠? 능력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출발과 함께 같이 했다. 그 표현입니다. 자, 발성은 논점 없고 오른쪽에 기본 정신에서 두 가지 형태, 공평성이 나왔고 또 하나 비정치성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진다. 자, 뭐 그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내려가서 각국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나오죠. 이 각국의 정치적 중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이제 국가별 쭉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고맙다. 스웨덴 적어보세요. 스웨덴. 적어보세요. 스웨덴. 각국의 정치적 중립에다가 스웨덴 화살표. 프랑스 화살표, 영국 화살표, 미국 화살표, 한국. 이건 스웨덴이 가장 정치적 중립이 완화되어 있고 한국이 가장 엄격한 걸 얘기해요. 스웨덴은 여러분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뭐도 하냐면은 국회의원도 겸직을 해요. 스웨덴은 겸직을 할 수 있어. 가장 엄격한, 대한민국이 가장 엄격해.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만큼
중립이 완화되어 있다 이게. 알았습니까? 순서에 순서. 그 내용 묻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가장 완화된 나라 그러면 스웨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쉽게 얘기할 때 선진국가라고 할수록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할까,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일까? 완화하는 추세다, 그 표현이에요. 완화하는 추세. 그것을 하나 좀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뭐 굳이 정리할 게 미국 나온 거 봐. 자, 미국 1883년도 펜들턴법에서 정적인 중립 자체를 최초로 등장을 시켰어요.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근데 이놈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정적 중립과 관련된 여러분들 금지법이 있어요. 금지법. 정치활동 금지법은 39년도에 해치라는 사람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죠. 그 해치법. 해치법. 정적 중립에 관한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규정한 것은 펜들턴법이고, 오늘날 미국의 정적 중립에 관련된 법률구는 바로 뭐다? 해치법이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다른 건 하나 논점 없습니다. 자, 대신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우리가 가져갈 게 있어요. 자, 한국 나온 거 봐, 한국. 자, 한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관하여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상당히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2항 나온 거 봐.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기업거나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활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 주대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거, 이렇게 나죠. 특히 여러분들 그 비일본을 가져가. 한국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르지 않은 것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예외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 하나 좀 체킹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정치적 중립의 한계점이 나와요. 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정권교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란 말이 나와. 여러분, 정권교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은 무슨 말일까?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도 물갈이가 되는 걸 얘기해요.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거. 인사행정에서 배운 거. 1번 역관주의, 2번 실적주의, 그 역관주의 같은 걸 얘기해. 근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분들 집권당이 바뀌어도 공무원들 물갈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역관주의처럼 탄력적 대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1번은 그 표현이고. 이번에 정당 정치, 정당 활동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정당 정치 활성화에 역행한다, 그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 나온 게 대표성의 문제란 말이 나왔는데, 자, 내가 수업 시간에 대표성을 배운 거 기억나죠? 제가 대표 관리요제 기억나요? 제가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 이를 위해서 뭘 써? 공식 활동의 방법을 활용한다 한다? 공식 활동의 방법을 공식 할당 얘기잖아. 그러니까 장애인, 이게 전체 국민 가운데 10%다 그러면 10%를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할당해. 그 사람은 장애인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돼. 되는 거죠. 농민이 30%다. 그럼 농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돼. 되죠? 자, 근데 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대표 관리자는 사회적으로, 여기 보자.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다. 그럼 그들의 인권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대표 관리자는 잘 들어보자.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동일한 충성심 발휘야 내가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 전자의 후자야. 후자죠. 전자는 정치적 중립이 추구하는 거고,
정책 중립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동일한 충성심을 전체 국민한테 발휘하는 걸 얘기해. 잠깐 본가 앞 페이지 봐봐. 거기 523페이지 맨 위에 기본 정신의 공평성이란 말이 나와. 저기 첫 번째 줄 끝에 정치성과 당파성과는 관계없 동일한 충성심, 성실성 발휘한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원위치. 그래서 524페이지에 대표성은 대표 관리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대표 관리제와 정책 중립이 서로 충돌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공무원의 참정권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자. 얘를 참정권은 뭐예요? 참정권. 그대로. 그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참정권이에요. 쉽게. 그럼 보자. 공무원도 국민이야, 국민 아니야? 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법으로 금지하래. 금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참정권 자체를 제약하기 때문에 참정권과 정책 중립 충돌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여자 권리제. 이 참여자 권리제의 취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토대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자고 하는 거거든. 근데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체를 여러분들 반대하는 것은 정치인 중립 아니야. 내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표현이에요. 자, 6번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극기야 공무원의 정책적 이념적 무관심을 초래할 기능성이 강한 거. 그죠. 따라서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폐쇄 집단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못하니까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책임 확립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행정책임 강조하고도 모순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8번 나온 거 보자. 실질적인 정책 중립의 가능성의 문제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들어보자. 자, 일반적으로 이 공무원 되는 사람들의 약 90%는 다 오프라인 학원을 다닌 사람들이야. 그럼 이런 오프라인을 다니면 뭐 학원 같은 경우에 1년 등록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200만원, 300만원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여러분들 월 여러분들이 뭐 책도 사봐야 되겠고 또 밥도 사봐야 되겠고 관련 참고서 사보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는 지출될 걸 공무원 공부를 위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50만원 정도의 지출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머니, 아버님이 지원해야 돼. 그러면 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경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뭐에 들어가? 중산층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입문하다 보니까 전체 국민을 위한 동일한 충성심, 공평하게 뭐 정책 만드는 것보다도 중산층의 시각 갖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적인 가능성 어렵다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념을 읽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한계점은 가끔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읽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행정 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다 끝났습니다. 자, 잠깐 좀 정리 좀 해보자. 자, 519페이지. 공무원 연금 파트는 넓게 많죠. 박스만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여러분들 개편 이후 난 거 보자. 일단은 기여율 자체는 몇 프로? 9%. 그 다음에 지급률은 1.7%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월 평균 보수액 자체가 400만원이다. 10년 건속했다. 40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1.7하면 전체 급여가 나오죠. 그 이제 지급률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개시연령 65세 나왔죠. 유족 연금 자체는 60% 얘기했고, 기업 납부기간은 몇 년? 36년. 연금 수령 조건은 몇 년? 10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만 정리.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서 페이지 523페이지. 자, 여러분들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법을 얘기하라. 그럼 뭐야? 미국의 펜들턴법이 최초로 규정했고, 가장 엄격한 법은 바로 뭐다? 해치법이다. 해치법. 그 다음 페이지. 자, 524페이지 하단에 정책 중립의 한계점 나온 거 보자. 제일 먼저 정권교체의 탄력적인 대응이 10월이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정당 정치 활성화에도 역행해. 그죠? 세 번째, 대표 관리제와 충돌 관계에 있다. 오른쪽에 참정권하고도 충돌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밑에 참여적 관리제 발전을 제의한다 그랬죠? 폐쇄 집단을 만들고 따라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책임 확보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중립성 쉬워져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자. 오늘날의 추세는 정책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는 쪽이야, 완화하는 쪽이야? 완화하는 쪽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저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여러분들 연장 안 하고 종결 선언했잖아. 그러니까 뭐 군사보호 정보보호 협정 자체를 이제 연장 안 하고 했다는 나는데, 그 지금 뭐 야권에 있는 여러분들 자한당하고 바른 미래당 두 분들이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취한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들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놓고 있고, 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하는 짓 자체가 여러분들 이건 뭐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양보를 많이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충사에서 얘기한 거,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를 스스로 만들어가자, 그 얘기라거든요. 참 그것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에서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지성과 협정 자체의 종결,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 하는 그 여러분들 그 청와대의 결정이 난 올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요 어려운 점이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여러분들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항상 그래. 항상 이렇게 고진감래란 말 쉽게 해가지고 고통이 있으면은 그러네. 여러분 좋은 미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좀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년 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운도 따로. 근데 운이 항상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학원에 진짜 가져올게. 컴퓨터에다 가져올게. 선생님이 그 철학관에서 보는 걸 다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딱 봐줄게. 진짜 봐줄게. 이거 안 받고 봐줄게. 근데 대신 커피 한 잔은 빼와야 돼. 자, 그렇게 하시고 좀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파트를 바꿔서 파트 5, 5편이죠. 정행정에 관한 내용을 입문할 거예요. 544페이지. 자, 점행정 파트를 입문합니다. 자, 점행정은 전반적인 개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러한 관계 법규에 관한 내용이 약 50%고, 그리고 관련 학자들의 이론이 50%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20문항 가운데 2문항 외 정도 문항에서 고른 내용 맞습니다. 20문항 가운데 2문항이면 문제는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이제 국가재정법 자체에 관한 내용들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예산의 기초이론하고, 특히 예산 과정론, 예산 이론 과정론, 특히 과정론 자체는 뭐 거의 국가재정법 자체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하다는 예산 제도론이라고 있어요. 이 제도론 자체는 거의 다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행정은 행정학이 여러분들 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용어가 좀 낯설어서 힘들어하는데, 특히 재무행정 파트는 예산 관련 전문 용어가 툭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러는데, 용어만 잘 해석하면은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문제가 2문항 내외에 있는데 2문항 내도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나와. 새로운 문제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무행정 파트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제1장의 예산의 기초이론 파트에 예산 개념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제 포인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별표 없죠? 예산의 개념 자체, 형식과 실질적 개념 구분하는 문제. 기획과 예산과의 관계를 요새 아예 출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번만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쭉 내려가서 쌍가를 일본의 전통과 현대적 개념 나온 거 있죠. 그걸 좀 보자. 일단 전통적 개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이 통제란 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 개념의 특징은 철저하게 통제예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서 심의한다? 국회에서. 그럼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재정을 국회가 통제한다 안 한다? 통제한다 그 표현이에요. 현대적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통제보다는 행정부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있어서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 거기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연관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관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나 관리나 기획을 중시하는 것은 현대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오른쪽에 맨 위에 쌍가루 2번에 형식과 실질, 요게 중요해요. 형식과 실질. 이게 가끔 출제해 나와. 자, 형식은 이제 법률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명시하고 있는 예산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재정포제 19조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율비, 국고 채무 부담액을 총칙한다. 그러니까 총칙에서부터 세입, 세출 예산, 국고 채무 부담액을 다 합해서 예산이라 한다 그 말인데, 근데 저건 아예 총세 개명국. 이쪽은 총세 개명국. 총세 개명국. 총은 뭐예요, 여러분들? 총칙. 세는 세입, 제출 예산. 개, 계속비. 명, 명시율비. 국고 채무 부담액. 됐습니까? 총칙한다는 형식하에 행정부가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할 때는 총칙 나와야 되겠고, 세입, 제출 예산 나와야 되겠고, 계속 이렇게 여기 나와야 되겠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형식은 편성의 주체하고 심의의 주체가 꼭 명시가 돼야 돼. 그래서 편성은 어디서 했어요? 행정부가. 심의는 어디서 했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편성의 주체하고 그 심의의 주체가 항상 명시가 되는 특징이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 개념을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1년 동안에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를 실질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정표를 확정표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확정표란 말이 나와. 아니, 그저 끝에 확정표란 말 나오죠. 이게 확정표로 바꾸면 예산이 아니라 거기 나와.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 개념 구분해줘야지. 그치? 자, 그럼 오른쪽 날개 보세요. 날개. 예산이란 1년 동안에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확정표. 확정표는 결산이지. 뭐가 돼야 돼? 예정표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X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산 구성 논점 없고, 자, 내려가서 유사 개념해서 뭐 이런 교재 몇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일단 예산과 가계 나온 거 보자. 자, 7, 8을 잠깐 보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계는, 자, 여러분들 어머님이 이제 가계부를 보통 작성하시고 가계를 직접 운영하실 게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번 달 우리 남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고, 여기에 근거하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 얼마, 부식비 얼마, 애들 용돈 얼마. 그죠? 이 말은 뭐냐? 들어올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갈 걸 따져 안 따져. 여러분 어머님이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이번 달 3천만 원 필요해. 3천만 원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어머니 계시 안 계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세 글자라고 뭐라 그래? 그 말이 있잖아. 앞에 뭐가 들어가? 이게 들어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는 여러분들 이번 달 남편 수입이 얼마고 여기에 근거 얼마 써야지. 그래서 들어올 걸 먼저 생각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양입 그리고 나갈 걸 세운다.
제출이란 말이 있어. 요 제출을 세운다 할 때 계획한다 해서 계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입계출, 양입계출, 양입제출. 줄여서 입출이라고 해. 뭐라 한다? 입출. 근데 예산은 틀려. 예산은 뭘까? 자, 여기 보자. 내년도에 정부가 해야 할 사업, 복지 사업이 얼마 필요하고, 여러분들 미군 방위 분담 얘기, 분담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좀 얼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더라? 6천억인가? 뭐 얼마인데, 하여간에 지금 현재 분담 금액의 몇 배? 10배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아, 현재 6조 하는데 60조 요구한가? 그럴까요? 미국에서 분담금. 그 트럼프 그 개새끼지,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미국 자국의 이익을 예전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도덕성이라는 게 없는가 더. 그죠? 강자의 이익이란 실만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린가 더.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 몇몇의 가치관에 의하여 세계 전체가 지배가 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자.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러는 게야. 내년도 우리가 쓸 돈이 이만큼 따라서 얼마가 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나갈 걸 먼저 생각해. 그래서 양, 출, 그리고 들어올 걸 세운다. 제2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 예산 자체 슈퍼 예산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들 530조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이 알파는 뭐야? 내가 볼 때는 방위 분담까지 포함시키면 이 금액이 엄청 커지겠지. 올해가 올해도 슈퍼야. 올해가 480조가 이렇게 했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530조가 넘어. 500조가 넘게 이제 처음이야. 그냥 500조도 아니야. 530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부를 그만큼 지출을 좀 확대하는 이유가 경기도 굉장히 좀 불경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출을 확대하면은 돈을 누가 내야 돼? 일반 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서민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 그 골머리 아플 거예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 이간에 예산과 가계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예산과 재정 나온 거 보자. 보통 예산을 얘기할 때는 일반 회계를 얘기하고 일반 회계란 말이 나와다. 일반 회계는 자, 여러분 교재 뭐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보자는 얘기야. 어디를 보냐 하면은 페이지 560 62페이지 62페이지 562페이지 그 이번에 일반 회계 특별회계 박스 나왔지. 그 일반 회계 나온 거 봐. 수입원이 뭐야? 조세 수입이야. 조세 수입. 562페이지 박스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수입원이 조세 수입에 근거해 국가활동에 사용되는 예산 일반 회계를 그러는데 다시 원이지. 자, 일반적으로 예산을 얘기할 때는 일반 회계를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부 회계는 일반 회계 말고 특별 회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따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모두 합한 것을 뭐라냐?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재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과 재정을 비교할 때 보다 포괄적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재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할 예산에는 재정과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560 여러분들 5페이지, 566페이지. 맨 위에 통합예산 해가지고 566페이지 맨 위에 통합예산 나온 거 보자.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더하기 기금. 뒤에 건 보지 마. 그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더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재정이라 그랬죠? 그럼 재정과 통합예산 규모는 좀 유사하지 않아?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65페이지 거기 통합예산 1번 나온 거 봐. 국가재정에 포함되는 모든 예산을 한데 묶어놓은 것으로 밑줄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제일 용이하다 이렇게 나왔고
통합예산이란 일반에게 특별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굳이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한 예산을 얘기해라. 그럼 무슨 예산? 통합예산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될 것. 알았습니까? 됐어요? 자, 된 거를 간주하고 다음 페이지. 자, 546페이지에 기획과 예산 보지 마시고 547페이지 4번에 예산과 법률 나온 거 봐. 자, 예산과 법률에서는 이제 정부의 예산의 의결을 법률의 의결로 파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산을 법률의 형식이라 그래. 근데 야, 예산과 법률은 다른 거야. 양자를 구분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하고 미국은 예산을 법률로 파악하는데 이것을 일명 우리는 예산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에 모니빌 세입제출 예산법이야. 모니빌. 미국은 여러분들 리베뉴 액트라고 하는 세입 예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로프리에이션 액트라고 하는 세출 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영국은 세입과 세출의 의결을 법률의 의결로 파악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산과 법률은 다른 거다 해가지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죠. 그걸 예산 의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양자 비교한 게 나와요. 자, 법적 근거 밑에 제안 나온 거 보자. 예산은 누가 어디서 편성해? 정부에서 편성해서 제안하지. 그래서 제안 정보가 나온 거고, 법률은 국회나 여러분들 정부에서 다 제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럼 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어디에서 심의 의결하냐? 의회,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그래서 정부에 대하여 의사표시고, 법률은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 뭡니까? 국가가 법률에 관한 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시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률이죠. 자, 예산은 예산의 형식 얘기했고 법률은 법률의 형식 얘기했죠. 예산의 효력 1년입니다. 근데 법률은 폐지할 때까지 계속 가죠. 효력 발생 요건. 예산은 의회의 의결로서 이제 확립이 돼. 근데 법률은 공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제정 다음에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구성력, 국가기관을 구속하고 이제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기속을 하죠. 자, 예산은 의회의 증액, 새로운 비목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행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법률은 여러분들 사전에 동부 동의 없이 여러분들 증액도 가능합니다. 예산으로 법률 개폐에 불과하고 또 마찬가지로 법률로서 예산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산과 법률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스에 관한 내용들도 가끔 출제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정리.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